한국은 없어졌어야 하는 나라였다. 경제학 교수의 단호한 선언에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회복에 10년이 걸린 위기를 한국은 단 3년 만에 끝냈습니다. 경제학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던 대한민국의 성장. 끝내 IMF 수석 분석가는 눈물을 흘리며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버린 국민들의 희생. 지금부터 세계가 끝내 무릎 꿇은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F에서 20년간 15개국의 국가부도 사태를 처리해온 수석 분석가 로렌스 팩입니다. 지금은 은퇴 후 대학에서 미래의 경제학도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강의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대부분 미국이나 중국을 떠올리는군요. 물론 데이터는 현재의 힘을 증명하지만 미래의 잠재력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제가 IMF의 명령을 받고 절망의 땅 한국으로 향했던 1998년 겨울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평생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보고서가 아닌 한국가의 영혼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1998년 서울의 첫 인상은 차가운 절망감 그 자체였습니다. 저의 첫 조사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자부품 공장이었죠. 임금이 30%나 삭감되었으니 생산 라인은 당연히 멈춰 섰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밤중에도 멈추지 않는 기계의 굉음과 노동자들의 번뜩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지친 표정의 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임금도 깎였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하는 겁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지금 우리가 멈추면 이 공장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도 함께 멈추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위기 앞에 나타나는 흔한 집단 과열 반응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결의는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장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마치 미제 사건 파일을 열어보는 수사관처럼 말이죠. 서류 더미 속에서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프로그램을 처방했던 태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경제 회복까지 평균 10년이 걸렸더군요. 그런데 한국의 데이터는 홀로 이상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다니 이건 경제학의 상식을 벗어난 속도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진실의 일부를 숨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 숫자들 뒤에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미지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지 않고서는 보고서의 첫 문장도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본부 상관 맥그리는 화상회의 너머로 차갑게 말했죠. 로렌스, 그건 우리 IMF의 처방이 완벽했다는 증거야. 보고서는 오직 IMF의 성공 사례로만 작성하게.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성공 사례라기엔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으니까요. 마치 교과서에 없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낸 답안지 같았습니다. 제 안의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나는 경제 분석가가 아니라 그저 상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옆에 있던 동료 로버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의 중얼거림은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사를 이어갈수록 한국 사회의 기이함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밤 11시 대치동 학원가. 저는 한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데 학원은 계속 보내시는군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 아이가 학원에서 배우는 이 지식, 한 줄이 내일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기둥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계시를 받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교육열이 아니었군요.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처절한 신뢰이자 투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의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임금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평균 2시간이나 더 오래 일하고 있었죠.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축률, 교육비, 근무시간, 한국의 모든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이 비정상적인 일관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생애 가장 비현실적인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은행 앞에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서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소중한 금부치를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는 데 써달라며 내놓고 있었죠. 부부들은 결혼 반지를, 노인들은 평생 간직해온 목걸이를 망설임 없이 건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제 허리춤밖에 오지 않는 작은 아이 하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힘껏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손과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저의 모든 이성과 분석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시킨 일도 아니었기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시작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의 이성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창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영감이 전쟁터 가기 전에 준 마지막 선물이야. 하지만 나라가 망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요. 신문은 매일 기적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350만 명의 참여, 227톤의 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합리적 개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왜?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 어떤 강요나 슬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는 듯한 맑은 결의만이 가득하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담긴 결혼 반지를 나라를 위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보고서에 쓰자 본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맥그리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죠. 로렌스, 금 모으기 같은 감성파리는 당장 빼게. 그건 분석 대상이 아닌 집단 관계일 뿐이야.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추락을 조롱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제 이성과 감성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방향을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IMF 임시 사무실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맥그린이 권위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로렌스, 금 모으기 운동은 집단 히스테리라고 몇 번을 말해야겠나. 보고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쓰는 걸세. 그의 목소리는 제 분석 전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중국인 조사관 리웨이는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죠. 중국엔 5,000년의 저력이, 일본엔 15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 저런 저급한 열풍은 곧 꺼질 겁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마저 비웃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로렌스, 자네는 너무 한국의 상황에 감정적으로 이입한 것 같군. 그러다간 분석가로서의 경력도 끝장이라고. 순간 저는 세 방향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냉혹한 권위자, 경멸하는 경쟁자, 그리고 비웃는 동료까지. 바로 그때 로버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진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한마디가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준비했던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진 속 낡은 반지를 내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저금통을 든 아이의 모습이었죠.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350만 명, 227톤, 모두 은행에 기록된 명백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맥그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단 광신일 뿐이야. 경제학의 언어로는 설명 불가라고. 리웨이가 차갑게 덧붙였죠. IMF가 없었다면 저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아니, 틀렸어.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저는 무작정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회관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흙탕길을 걷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죠. 한 노인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만 오면 길이 저랬지.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직접 돌을 날라 길을 깔았어. 우리 아이들만은 신발 신고 학교 다니라고. 그는 낡은 장부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이름과 숫자들. 우리는 새마을 금고를 만들어 전기도 드리고 다리도 놨지. 아이들이 더 밝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말이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부모 세대는 자신의 오늘을 희생해 아이들의 내일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학이 단 한 번도 측정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자본. 그것은 바로 미래를 향한 신뢰였더군요. 저는 노인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정상적인 데이터 뒤에는
바로 이 신뢰라는 거대한 힘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부의 해고 압박으로 지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대체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종군 기자로 찍어온 사진들이야. 사진 속 포탄이 휩쓴 잿더미 위에 세워진 천막 학교, 바닥에 글씨를 쓰는 아이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포탄 자국이 선명한 벽 앞에서 한 소녀가 연필 대신 새까만 숫 조각으로 글자를 쓰고 있더군요. 그 작은 손끝에서 저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한 민족의 처절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할아버지의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원 제로, 비옥한 땅 제로, 국민의 80%는 문맹. 내 머릿속 모든 경제 이론이 이 나라는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보았다. 잿더미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처절한 의지를. 이 나라는 반드시 일어선다. 그리고 모든 이론을 비웃으며 마침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형광등, 학원가의 불빛, 은행 앞의 긴 줄, 그리고 이 흑백 사진 속 아이들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집단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세대와 맺은 자발적이고 숭고한 계약이었죠. 우리 세대가 희생할 테니 너희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나는 내가 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위대한 유산에 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부의 최종 통보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해고라는 말이었죠. 책상 위 아이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제 양심이 무너지고 진실을 쓰면 제 삶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서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의 사진 속 숫 조각으로 글씨를 쓰던 그 소녀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희생할 테니 너희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죠.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래 세대와 맺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하고 두 개의 보고서를 동시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본부용 보고서, 한국, IMF 구조조정의 성공 사례. 다른 하나는 진실을 담은 보고서, 한국에 보이지 않는 자본, 신뢰의 경제학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는 결국 승자의 기록이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다. 제 손끝에서 두 개의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차가운 숫자로 가득했고 다른 하나는 뜨거운 눈물과 땀으로 채워져 있었죠. 저는 과연 어떤 역사를 세상에 남겨야 하는 걸까요? 제출 마감 전날 밤, 짧은 알림음과 함께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이 진실입니다. 제 이름은 묻지 마세요. 첨부 파일에는 금 모으기 운동 당시 은행 직원의 개인 일지와 자원봉사자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먼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록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본부에 제출하려던 거짓된 보고서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담은 보고서를 들고 IMF 최종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맥그린과 리웨이는 제 파멸을 예상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낡은 금반지 하나가 있습니다. 발표장은 의아하다는 듯 조용해졌죠. 이 할머니는 나라가 망하면 이 추억 또한 의미가 없다며 자신의 인생 전부와도 같은 이 반지를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의 가치를 대체 어떤 경제학적 단위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위대한 경제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곧바로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350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의 지시가 아닌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 동참했다는 증거들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띄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위대한 의지는 1998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잿더미 위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맨손으로 마을길을 닦았던 수십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 자본 트러스트 캐퍼털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제 말이 끝나자 냉소로 가득했던 발표장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제 옆자리에 맥그린 이사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연장자였던 한 노년의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조용히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곧 전체 이사회의 뜨거운 지지로 번져나갔습니다. 훗날 저의 보이지 않는 자본 보고서는 IMF의 공식 성공 사례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학계의 신뢰, 자본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의 희생이 마침내 차가운 경제학의 언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다시 현재의 강의실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1953년 텅 빈 그릇을 들고 외국의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던 흑백 사진 속 아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컬러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70년 전 그들은 생존을 위해 도움의 줄을 섰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손자들은 세계의 밤을 밝히는 반도체의 불빛이 되었고 인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문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텅 빈 그릇을 들었던 그 아이들이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의 그릇을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 승리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강의 첫머리에 던졌던 질문의 답을 아시겠습니까? 데이터나 군사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신뢰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 앞으로 세계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뜨거운 박수 속에서 학생들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합리적 개인을 말하지만 한국은 함께 사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죠. 여러분이라면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빛나는 눈빛 속에서 이미 정답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위대하고 희망찬 자본이니까요. 학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강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강의 내내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백발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는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네고는 희미한 미소만 남긴 채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메모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진실을 말해주어서 정말 고맙네. 저는 그 메모를 천천히 접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로버트. 칠판에 하얀 분필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 자본,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국가의 미래를 만든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이성과 경제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운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선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시절과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처럼 당신의 인생이 담긴 가장 소중한 결혼 반지를 나라를 위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위기 앞에서 기꺼이 함께 손을 잡을 위대한 힘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대답 속에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